자, 이번 시간은 중세 서유럽 사회의 두 번째 시간인 중세 서유럽 사회의 가장 큰 기틀인 봉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중세 서유럽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부터 시작됐지. 자, 그럼 중세 서유럽 사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첫 번째 크리스트교, 두 번째는 봉건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거를 중세 사회의 가장 큰 서유럽 사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중세 서유럽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봉건 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로 달아놨네. 자, 그럼 봉건 제도란 뭐냐면, 봉건 제도에서 등장하는 인물 두 가지 인물이 있는데, 주군과 가신이 있어. 자, 주군은 우리가 지금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왕. 가신은 신하지. 왕 밑에 있는 신하를 얘기해. 그러면 주군은 가신에게 봉토를 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가신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봉토를 받는 신하라고 해서 봉신이라고 해. 봉신, 붕신 아니야. 빙신 아니다. 봉신이라고도 해. 그러면 주군은 가신에게 봉토는 아주 큰 땅덩어리, 땅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주군은 가신에게 땅을 주는 대신 가신은 주군에게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는 이런 관계를 봉건 제도라고 한다는 거야. 그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당연히 나와서 목숨을 바쳐 싸워줘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봉건 제도라고 한다. 주군은 가신에게 봉토를 주고 가신은 주군에게 그 대신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는 관계, 그 관계를 봉건 제도, 서유럽 사회의 봉건 제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봉건 제도에서 첫 번째, 당연히 봉건 제도는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자, 주군이 가신에게 봉토를 주고, 그치? 그 대신에 가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런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장원이라는 거지, 장원. 자, 장원은 넓은 땅을 말해. 그러니까 주군이 가신에게 준 봉토, 그 봉토를 우리가 장원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지금으로 치면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아주 큰 땅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큰 땅을 그냥 줘버리는 거지.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장원이라고 하는데 이 장원이 생기게 된 배경을 한번 볼까? 자, 우리가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이 세운 민족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나라였잖아. 근데 그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면서 당연히 분열되면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지. 자, 그 이를 틈타서 노르만족이나 이슬람족 같은 이런 이민족이 자주 침입해 왔던 거야. 너네 노르만족이 지금이 어디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바다리계 민족이거든. 노르웨이라는 나라 들어봤어? 자, 노르웨이의 이 민족을 우리가 노르만족이라고 하고, 노르만족을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킹족이라고도 해. 바이킹족은 너네 많이 들어봤잖아. 해적 약탈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다. 자, 이런 민족들이 자주 침입해 왔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봉건 제도를 통해서 이런 가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전쟁이 나와서 싸워주기도 한 거야. 자,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장원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배경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볼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주종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봐. 자, 그림이 조금 흐리지? 잘 보이니?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왕이야. 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가신이라고도 하지. 자, 그러면 이 제후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기사, 그 밑에 있는 이 마지막 계층은 농노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왕은 제후에게 뭐를 나눠주니? 땅을 주지. 그 땅을 우리가 장원이라고도 하지, 그지? 그래서 왕은 제후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독립적으로 쓰도록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제후들은 그러면 왕과 제후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주종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제후와 기사의 관계를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왕이
떼어준 그 장원 중에 아주 일부분을 그럼 이 제후들이 또 기사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그 땅을 받은 기사는 당연히 제후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제후와 기사는 또 무슨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주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왕과 제후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제후와 기사에게도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그 한 패턴이 아니라 여러 패턴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기사와 농노의 관계를 한번 보면, 자, 농노와 기사는, 자, 중요해. 자, 농노와 기사는 어떤 관계냐면 지배 예속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농노는 이 계층의 최하위 계층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사에 매여 있어. 그래서 지배당하는 그런 예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주종 관계가 아니야. 계약을 끊을 수 없어. 자, 그래서 자, 요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주종 관계의 특징은 당연히 봉토를 매개로 했겠지. 봉토. 땅을 주는 거잖아. 왕이 제후에게 땅을 주고 제후는 또 기사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런 봉토가 매개가 되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쌍무적 계약관계. 자, 쌍방강의 계약관계란 얘기. 한 사람만의 계약이 아니라 자, 서로 이렇게 이루어진 쌍무적 계약관계이므로 중요한 거. 자,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왕의 제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땅을 딱 걷어 들이잖아. 난 너희들 땅을 주지 않겠어라고 하면 제후와 왕의 관계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계약 파기가 가능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네 옛날에 자, 중국의 주나라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자, 주나라도 당연히 봉건 제도가 있었어. 그럼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자, 서유럽의 지금 봉건 제도와는 차이가 있어. 주나라의 봉건 제도는 자, 혈연관계.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아들들이 관리하는 그런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불가능해. 아빠와 아들 사이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지 않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세 서유럽 사회에서는 자, 쌍무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해줘. 자, 이제 보자. 마지막. 자, 마지막 영주. 자, 영주라는 거는 이 장원을 다스리는 그 제후, 그러니까 영주, 그 주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그 주인을 우리가 영주, 제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영주는 당연히 독립적인 존재야. 그리고 국왕의 간섭도 받지 못한데 당연히 그 땅에선 자기가 왕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제후는 지방 분권적이다. 자, 제후가, 얘들아, 우리가 가신, 제후 다 같은 말을 했던 거 기억나지? 영주 다 같은 말이니? 자, 그래서 지방 분권적이다. 지방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렸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 심화. 자, 보자. 자, 죽음과 가시는 중첩이 가능하다. 이거 정말 중요해서 앞에 설명했잖아. 자, 왕이 제후에게 땅을 주면 주종관계가 형성되고, 제후는 다시 기사에게 땅을 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죽음과 가신 이런 관계가 뭐가 될 수 있다?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야.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였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 주군, 제후, 기사, 농노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장원. 자, 장원의 특징은 자, 자급자족적 폐쇄적 공동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원, 자, 그 장원을 다스리는 그 왕을 우리가 영주라고 했지. 그 제후를. 그 영주는 영주가 다스리는 그런 농노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잖아.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어. 그래서 자급자족적 폐쇄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시험에서 자, A 장원에 살고 있는 김씨, 그 김씨라고 하자. 자, A 장원에 살고 있는 김씨가, 자, B 장원에 가서, 뭔가 물건을 받아왔다. 아니면 뭔가 물건을 교역했다. 이런 말 다 틀린 거지. 그 장원 내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급자족적 폐쇄적 공동체 꼭 기억을 해줘. 그리고, 자, 영주는 당연히 기사를 보호하고 지배했겠지. 그지? 그리고, 자, 그 기사 밑에 있는 농노. 자, 농노를 보자. 우리가 왜 농민이라고 하지 않고 농노라고 하냐면, 농민과 노예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농노라고 해.
그러면 이 농노가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선수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니까 농노에 대해서 꼭 보자. 자, 농노는 농민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 가정을 가질 수 있었어. 물론 그 영주의 허락을 받긴 받아야 돼. 그래서 자, 농민적 요소는 첫 번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왜 우리가 농노라고 얘기하냐면 노예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야.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내가 이 장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장원으로 이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당연히 각종 세금, 부역의 의무를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이건 노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농노는 농민적 요소와 노예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었고 이 특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여기